근심을 떨쳐내는 방법. 오늘은 이 다일 카네기의 자기 관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 데일 카네기의 시리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론, 이런 다양한 자기계발서의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축약해서 이 자기 관리론이라는 이런 책으로 다시 집필한 내용입니다. 이 책은 아주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쯤 다시 읽어서 제 인생에 덧칠을 하는 식으로 도움을 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멀리 있는 희미한 형체를 쫓기보다 눈앞의 또렷한 현실을 직시하라. 눈앞의 일을 집중하라. 1871년 어느 봄날 한 청년은 무척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몬트리올 종합병원의 의학도였던 그는 졸업시험을 앞두고 긴장과 불안감에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기말고사를 통과하지?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디를 가야 잘할 수 있을까? 나중에 병원은 어떻게 열지?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이렇게 수심에 가득 차 있던 그는 마법과도 같은 한 글귀를 읽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 덕분에 당대 최고의 의학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존스 홉킨스 의대를 건립을 했고, 당시 영국 의학계에서 최고의 영광으로 손꼽혔던 옥스퍼드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로 임명되었다. 또한 영국 황실에서 기사자기를 수여받기도 했다. 사후에는 그의 삶을 기리는 1466페이지 분량의 전기가 간행되었다. 이 사람은 바로 윌리엄 오슬러 경이었다. 그리고 오슬러 경이 1870년 어느 봄날에 마주했던 그 구절, 그의 평생 근심을 덜어줬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희미하고 불확실한 일을 걱정하기보다 눈앞에 확실한 일에 집중하라.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줄곧 걱정한다. 그렇게 불확실한 목표로 고뇌하면서 길고 긴 삶의 여정에 기력을 소진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어차피 변화를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그저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 최선의 답이다. 한 번에 하나씩. 유럽 정선에서 복무하던 사병 테드 벤고노미노는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1945년 4월, 당시 보병 94사단 소속이었던 나는 전쟁 중 사상자, 실종자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사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리고 전사자들의 유품을 정리해 친족들에게 발송하는 일도 했다. 극도의 긴장 속에서 지쳐있던 나는 혹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살아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이제 15살이 된 아들을 안아볼 수나 있을지 끊임없이 걱정했다. 계속되는 근심에 체중은 34파운드나 줄었고 거의 미쳐버리기 직전이었다. 난 뼈만 앙상이 남은 손을 바라보며 괴물 같은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게 될까 두려웠다. 혼자 있을 때면 온몸을 떨며 흐느껴 울기도 했다. 독일군의 대반격이 시작될 무렵에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난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느 군의관의 충고 한마디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진찰 후에 내 병은 정신적인 문제라고 말해주었다. 테드, 인생을 모래시계라고 생각해보게. 수만 개의 모래알도 가운데의 좁은 연결 통로를 지나야만 빠져나올 수 있다네. 한 번에 한 알 이상은 빠져나오지 못해. 사람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네. 비록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해가면 되는 거라며. 그렇지 않으면 몸과 정신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 이날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달라졌다. 한 번에 한 알씩, 한 번에 한 가지씩. 난 비로소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 자신을 추스를 수 있었다. 그리고 인쇄회사의 광고 홍보부에서 일하는 지금까지도 이 가르침을 잊지 않는다. 마치 전쟁터에서처럼 급박하게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잉크를 채워 넣고 품목표를 정리하고 새로운 지점을 개점하거나 폐쇄하는 업무 등을 하면서도 이 원칙을 몇 번이나 되낸다. 덕분에 과거처럼 혼란스러워지도 않고도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눈보다 손으로 일하는 것이 낫다라는 속담이 있다. 일이 쌓였을 때는 그저 손을 놀려 일해야 완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책임 스트레스에 짓눌려 허우적대고 난다.
대대손손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마침내 산도 옮길 수 있는 법이다. 오늘은 새로운 삶이다. 미시건주 사지노시 코트가 815번지에 사는 쉴즈 부인은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 자살까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정도였다. 1937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삶은 무척 절망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돈 한 푼 없는 빈털털이었죠. 할 수 없이 전에 다녔던 캔자스시 로치 파울로사 사장님의 편지를 썼습니다. 덕분에 학교 등의 세계 백과사전 파는 일을 다시 할 수 있었지요. 남편이 2년간 병을 앓을 때 차를 팔아버리기 위해 빚을 내어 다시 중고차 한 대를 샀습니다. 그러곤 이곳저곳에 책을 팔러 다녔죠. 일을 시작해서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혼자 차를 몰고 또 밥을 먹는 일은 무척 고되고 외로웠습니다. 게다가 책 장사도 잘 되지 않아서 수입도 불안정하고 자동차 할부금을 내기도 빠듯했죠. 1938년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전 책을 팔러 미주리 주 베르사유 부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무너져 내린 학교 건물에 도로도 엉망이었습니다. 문득 외로움과 슬픔에 밀려와 죽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지요. 성공할 가능성도 없어 보였고 삶은 그 자체로 괴로운 감옥이었습니다. 매일 눈을 떠 삶을 살아갈 기력조차 없었지요. 전 납기 일에 맞춰 자동차 할부금을 내지 못하면 어쩌나, 방세를 벌지 못하면 어쩌나, 음식 살 돈은 있을까? 아플 때 병원 갈 돈 있으면 없으면 어쩌지 하며 수많은 근심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살하면 언니가 무척 슬퍼할 거라는 생각에 차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죽더라도 장례 치를 비용조차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글귀를 읽고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현명한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이다. 전 이 구절을 써서 자동차 안에 붙여놓고 운전할 때마다 되뇌었습니다. 사실 하루를 살아내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전 과거는 잊고 미래는 걱정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미소 지으며 말하지요. 오늘은 새로운 삶이다. 그러자 저 더 이상 고독과 빈곤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매일매일이 즐거웠지요. 제 삶은 기대와 열정으로 가득 찼고 일은 순조롭게 풀려나갔습니다. 이제 전 삶에 일어날지 모를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매일 하루씩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이거든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이곳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어제와 내일은 잼을 먹어도 되지만 오늘만은 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처한 상황, 어제 일을 걱정하고 내일 일로 근심하는 습관을 풍자하고 있다. 당신도 오늘 먹을 빵에 잼을 두텁게 바르는 대신 어제와 내일의 잼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진 않은가? 2주밖에 살 순 없소. 디트로이트의 에드워드 에반스는 현재를 살자는 깨달음을 얻기 전엔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신문팔이, 자파전 점험 등을 전전했으나 언제나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후 도서관 보조사서로 취업했지만 여전히 박봉이었다. 8년 후 그는 마침내 창업을 결심했고 50달러로 시작한 사업은 1년 만에 2만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전 재산을 날리고 1만 6천 달러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 그는 충격을 견디지 못한 채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먹지도 자지도 못한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갑자기 길에서 쓰러진 후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체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고 누워있어도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2주일밖에 살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리더군요. 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유언장을 남긴 채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근심이 사라지더군요. 매일 2시간 이상 자본 적도 없던 제가 잠도 잘 수 있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점차 피로감이 사라지면서 식욕도 돌아오고 체중도 늘었습니다. 그렇게 2에서 3주가량이 지나자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고 6주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일을 시작했죠. 예전에는 연봉 2만 달러가 넘었어도 불행했지만 현재는 주급 30달러를 받고도 즐겁게 일합니다. 모든 시간과 정열을 바쳐 일에 몰두할 정도로요.
이젠 과거를 후회하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후 에드워드 에반스는 승승장구했고 몇 년 후에는 에반스 컴퍼니의 사장이 되었다. 현재 이 회사의 주식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고 매년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린란드에는 에반스 이름을 기리기 위한 에반스 비행장도 건립되었다. 하지만 온전히 오늘을 살아가자는 결심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에반스도 없었을 것이다. 이미 침몰해버린 배는 아무리 해도 다시 띄울 수 없다. 그렇다면 새로운 배를 만들겠는가? 아니면 침몰시킨 것을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겠는가? 현명한 자라면 물론 전자를 선택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의 일을 후회하고 미래의 일을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곤 한다. 이것이 침몰한 배 앞에서 통곡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근심을 해결하는 마법 공식. 걱정거리가 있다면 다음에 세 단계를 실행하라. 첫째, 스스로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라. 둘째, 필요하다면 그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셋째, 차분하게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생각해내라. 고민 해결. 현재 뉴욕 슈스터스 출판사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리언 심스킨 씨는 지난 몇 년간 사이번 출판사의 고위급 관리를 역임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 지난 15년 동안 난 매일같이 거의 반나절 동안 회의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은 줄곧 자신의 의견만을 피력하며 첨예한 논쟁을 벌였지요. 이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고 다들 피곤에 찌들어갔습니다. 회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심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도 줄어들 터였습니다. 결국 난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짜냈습니다. 그 후로 8년 동안 아래의 방법을 써오고 있는데 이는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신의 건강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난 먼저 15년 동안 써왔던 낡은 회의 절차를 철폐시켰습니다. 대신 업무상 문제점을 상세히 보고받은 뒤 단 한 가지 물음만 던졌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소? 둘째,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토론할 문제에 대해 아래의 4가지 물음에 답할 수 있는 메모를 준비하도록 한 것이지요. 현재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가? 한두 시간 동안 토론을 하고 난 후에도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했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을까? 기존에는 누군가 해결책을 제시하면 반론을 펼쳐 논쟁을 벌이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런 해결책도 남지 않았다. 대체 당신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기존에는 다들 해결책에 대한 고민만 드러놓았다. 하지만 정작 이것이 내가 제안하는 해결책이다 라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이후로 부하 직원들이 토론거리를 갖고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위의 4가지 문제점만 충실히 답할 수 있어도 해결책은 곧바로 튀어나왔기 때문이죠. 실제 토론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예전에 3분의 1 시간만 들여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거쳐 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과로사는 실제 업무량 과다로 숨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숨지는 현상이란 연구 결과가 있다. 그렇다면 업무 중 스트레스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 대부분의 경우는 수많은 미해결 과제에 매달려 쓸데없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업무상 근심을 털어내려면 이들 문제거리를 머릿속에 남기지 않는 게 좋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미국 최고의 보험 세일즈맨인 프랭크 베트거는 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업계 최대 수익을 얻어냈다. 막 세일즈를 시작했을 때는 의욕에 가득 찼었지. 하지만 줄곧 거절만 당하다 보니 어느 순간 열정 따위는 모두 사라지더군. 갑자기 회의가 밀려들었고 몇 번이나 일을 그만둘까 고민했었다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불현듯 머리가 맑아졌다네. 그래서 차분히 앉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들까를 생각해 보았지. 먼저 나 자신에게 물었다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노력에 비해 성과가 보잘것없는 게 문제였어. 고객들과 순조로운 상담을 잘 하고도 막상 계약할라 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들러주세요. 라는 대답을 듣기 일쑤였지. 그렇게 매번 다음번을 약속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네. 그래서 난 과거의 업무 성과에 대해 분석해 모았지. 그렇게 지난 1년간의 계약률을 따져보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네. 실제 이뤄진 계약의 70%는 첫 면담에서, 23%는 두 번째 면담에서 성사된 것이지. 그리고 세 번째 혹은 그 이상 진행된 면담에서 계약을 딴 건 고작 7%밖에 되지 않았다네. 그런데도 업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그 7%를 위해 쏟아붓고 있었던 거야.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답은 분명했네. 면담을 2번 이상씩 하는 시간을 아껴 새로운 고객을 찾아 나서는 것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 성과는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네. 매번 상담에서 얻는 수익률이 기존의 2.70달러에서 4.27달러로 증가했지. 자칫 직업을 포기할 뻔했던 프랭크 베트거는 현재 매년 100만 달러 이상의 보험 판매고를 올리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실패로 침울해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물론 프랭크와는 다른 답을 얻겠지만 그 절차를 통해 분명 당신의 업무 효율은 향상될 것이다. 현재 업무를 지독하게 싫어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현명한 선택. 다음은 뉴욕에서 오일 딜러로 일하는 한 수강생의 이야기다. 전 협박을 당했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지요. 제가 당시 경영하던 석유회사의 일부 운송기사들이 거래처에 배급되는 정유량을 속여 몰래 빼돌렸는데 정부 조사관이라는 한 남자가 우리 측 기사들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며 저를 찾아와서는 뒷돈을 주지 않으면 지방검찰이 고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전 그때서야 기사들의 불법 행위를 알았지만 법률상 책임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고용인의 불법 행위는 고용주 측면에서도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검찰이 고발되면 회사의 신용도는 추락할 게 뻔했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아버지가 애써 이끌어오신 사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던 저로서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근심에 휩싸인 전 밥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작자에게 5,000달러를 쥐어줄 것인가,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둘 것인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저녁 카네기 씨의 어떻게 걱정에서 벗어날까라는 서적을 읽게 되었습니다. 전 윌리스 캐리어 씨의 사례에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보라는 충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작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검찰이 고발된다면 최악의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생각해봤습니다. 답은 회사는 망한다였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문을 닫을지언정 제가 감옥에 갈 리는 없었습니다. 사업이 망한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살기 위해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되겠지. 석유 사업에 경험이 있으니 관련 분야에 취직하면 될 거야.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한동안 절 괴롭히던 근심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안정이 되자 보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여유도 생기더군요. 정신을 차린 저는 앞으로의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곰곰이 생각해왔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나오더군요. 일단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저 신기할 뿐이었지요. 내일 아침에 당장 변호사를 만나봐야겠다는 결심이 선 순간 비로소 깊은 단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제 변호사는 검찰 측에 모든 상황을 솔직히 말하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검찰관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그는 무척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그런 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리를 사칭한 그자는 검찰 수배 중인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기꾼에게 5,000달러를 줄 뻔했다니 검찰관의 이야기를 듣고 그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윌리스 캐리어의 법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모당은 저서 생활을 발견해서 최악의 상황을 감수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심리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이고 나면 오히려 문제에 맞설 수 있는 에너지와 여유를 갖게 되는 법이다. 생명을 되찾은 방법. 1948년 12월 17일 매사추세츠 주 윈체스터시에 사는 얼피 헤이니는 죽을 뻔했던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다. 이에서 30년 전쯤에 난 극도의 우울증으로 위궤양에 걸렸다네. 그리고 마침내 각혈을 시작해서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대학 부속병원에 입원을 했지.
난 80kg에서 40kg까지 몸무게가 줄었고 의사는 내게 걸음도 걷지 말라고 경고했다네. 도저히 치료 방법이 없는 결론 아래 난 매일 분말가루와 반유동식으로 식사를 대신했어.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위 속에 든 물질을 빨아내는 치료를 받아야 했지.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이젠 죽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겠구나. 남은 시간만이라도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그래, 죽기 전에 세계여행이나 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네. 그래서 의사에게 세계여행을 가겠다고 말했더니 그들은 깜짝 놀라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듯 쳐다보더군. 그런 무모한 짓을 했다가는 세계여행커녕 길 위에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소리쳤지. 하지만 아니요. 난 반드시 네브래스카주의 가족묘원에 묻힐 겁니다. 이미 친척들에게도 그렇게 말해두었고요. 그러니 관을 지고서라도 꼭 갈 겁니다. 라고 말했다네. 결국 난 관을 준비해서 배에 싣고 여행을 떠났어. 그리고 선박회사 측에 혹시라도 내가 죽거든 시체를 관에 넣어 냉동 보관을 해달라고 부탁했지. 난 마음속으로 허머의 시를 읊조리며 여정을 시작했다네. 티끌로 쓰러져 버리기 전에 어찌 삶의 기쁨을 저버리겠는가. 모든 것이 티끌로 변해 황천 아래 잠들이라. 술도 노래도 여자도 그리고 내일도 없으리니. 마침내 로스앤젤레스에서 프레지던트 아담스호의 승선에 동양으로 향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네. 난 서서히 약도 끊고 위세척도 그만두었지. 그리고 온갖 음식, 심지어는 독특한 맛의 현지 음식까지 먹어댔다네. 누가 봤다면 죽으려고 환장했다고 난리를 쳤겠지. 그렇게 몇 주일이 지난 후부터 난 시가와 술까지 즐기기 시작했네.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쾌감이었지. 인도양에서 계절성 폭풍우를, 태평양에서 태풍을 만나 죽을 뻔한 고비도 있었지만 이 모험 자체가 내게 크나큰 즐거움이었다네. 배 안에서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기고 노래도 부르며 친구를 사귀었지. 흥이 날 때면 며칠씩 밤을 새워 놀기도 했어. 마침내 중국과 인도에 도착했을 때 난 지금껏 날 괴롭혔던 골칫거리가 이들의 빈곤과 기아 문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네. 행복 속에 살면서 그 행복을 미처 보지 못했던 거지. 그때 이후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네.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올 즈음 난 완전히 회복되었고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맛본 적 없었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윌리스 캐리어의 방법을 실천했다네. 1단계, 최악의 상황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물음에 죽음이라는 답이 나오더군. 2단계,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네. 의사들이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포기했었거든. 3단계, 최악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네. 남겨진 시간만큼이라도 즐겁게 살자. 여행을 시작하고서도 걱정에 매여 있었더라면 아마 관 속에서 여행을 마쳤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모든 고민을 잊고 그저 즐겁게 지내려고 애썼어. 마음이 편안해지자 활력이 되살아났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된 게야. 죽음과 대면할 수 있는 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에서의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서서히 생을 마감하곤 한다. 하지만 삶의 질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현명한 자는 고통을 감내하기보다 기쁨을 찾아 나선다. 지나친 고민은 건강에 해롭다. 사람을 가장 유쾌하게 만드는 힘은 신실한 신앙과 숙면, 음악, 그리고 웃음이다. 그러니 앞날에 자신감을 가지고 숙면을 취하라. 좋은 음악을 들어라. 삶 속의 유머를 즐겨라. 그리하면 건강과 즐거움은 모두 당신 것이다. 더 심각한 위험. 어느 날 밤 이웃들이 갑자기 우리 집 문을 두들렸다. 빨리 천연두 예방접종을 해야 해요. 당시 수천 명의 뉴욕 시민들이 이웃을 찾아다니며 이런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에 놀란 사람들은 앞다투어 예방접종에 나섰고 결국 병원뿐 아니라 소방서, 경찰서, 대규모 공장에까지 예방접종소가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2,000명에 달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밤낮으로 예방접종에 매달려야 했다. 대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일까? 바로 8명의 천연두 환자 중 2명이 사망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800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단 2명이 죽었다는 이유로 이런 소동이 벌어지다니. 지금까지 37년간 뉴욕에서 살았지만 그 누구도 우울증을 경고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없었다.
천연두보다 10,000배는 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질환인데도 말이다. 오늘날 약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우울증과 감정기복으로 인한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다. 자, 이제는 이 점을 당신에게 경고해 주려고 한다. 정신건강을 소홀히 다루지 마라. 요즘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는 반드시 정신적 안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종 정신계 질환으로 신체 건강을 그리고 활력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진정한 성공이란 최근 어느 유명한 담배회사 사장이 캐나다에서 삼림용을 즐기다 갑작스럽 심장마비로 돌연사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61세였다. 어쩌면 사업상의 성공과 목숨을 맞바꾼 셈이었다. 난 백만장자였던 사장보다 내 아버지가 훨씬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미주리주 출신의 가난한 농부였던 아버지는 89살의 고령에도 정정하게 살아계신다. 메이오 클리닉의 헤럴드 하웨인 박사는 전미 의사협회 정기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은 논문을 발표했다. 평균 연령 44.3세의 기업체 임원 1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분의 1 이상의 참가자들이 심장병, 궤양,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진단이었다. 채 45세도 되지 않은 임원들이 이토록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다니 성공과 건강을 맞바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 세계를 소나기에 넣고도 건강을 잃는다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수천 평의 대저택을 가졌던들 몸을 누일 침대 한 칸이면 충분하고 수십만 평의 평야를 가졌던들 한 끼 식사에 밥 한 그릇이면 충분한 것이다. 막노동을 하는 사람도 이 정도는 누릴 수 있다. 아니, 오히려 회사 중역들보다 더 맛난 밥에 더 달디단 잠을 누릴지도 모른다. 솔직히 나라면 철도회사나 담배회사를 경영하느라 45세도 되기 전에 몸을 망치느니 차라리 엘라베마 총구석에서 농사를 짓는 편을 택하겠다.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도 하루 3끼 식사에 침대 한 칸에 누워 자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니 성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사업뿐 아니라 삶의 성공을 함께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두통을 낫게 하는 약. 남북전쟁이 한창일 무렵 그랜튼 장군은 정장 9개월에 걸쳐 리치먼드를 포위 공격했다. 이토록 지루하게 이어진 전투에서 북부 병사들은 엄청난 좌절과 스트레스를 경험했다. 이에 탈영을 시도하는 병사뿐 아니라 텐트 안에서 기도하거나 울부짖고 심지어는 환영을 보는 병사들도 있었다. 대체 언제쯤 전쟁이 끝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었다. 마침내 북부군은 리 장군이 이끄는 남부군을 총공격했다. 하지만 리 장군의 병사들은 투항커녕 리치몬드의 목화, 담배창고, 무기고 등을 불태우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승리의 기세를 잡은 북부군은 기병을 앞세워 정면 돌파를 시도하며 좌우 양측에서 협공작전을 펼쳤다. 하지만 때마침 눈이 멀 것 같은 극심한 두통 때문에 그랜트 장군은 어쩔 수 없이 어느 농가에 들어가 휴식을 취했다. 그 이후 그랜트는 당시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난 밤새 겨자문에 발을 담그고 두 손과 뒷목에 겨자고약을 붙인 채 제발 아침까지는 나아지기를 기도했다. 이튿날 그랜트 장군은 씻은 듯이 나았다. 하지만 이는 겨자고약의 효력이 아니라 리 장군의 군사들이 항복을 선언했다는 소식 덕분이었다. 군관이 내게 문서를 가져왔을 때 난 언제 아팠냐는 듯이 감쪽같이 건강해졌다.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 곤두박치기를 시작하면 곧 고혈압 증세를 보이곤 한다. 그리고 근심, 스트레스, 불안감 등으로 각종 질환을 앓게 된다. 사실 근심 걱정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맥을 못 추게 한다. 그렇다면 왜 근심 걱정을 통제하지 않는가? 남편의 유언. 오사 존슨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탐험가이다. 15살에 결혼한 그녀는 장장 24년 동안 남편과 함께 전 세계를 여행했다. 그들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에서 멸종 야생동물을 촬영했다. 몇 년 전 미국에 귀국한 그들은 곳곳에서 여행에 관한 강연을 하고 자신들의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부로 향해 가던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해 남편은 현장에서 숨지고 그녀는 중태에 빠졌다. 몇 개월간 생사를 넘나들던 그녀는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나 영원히 걸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말았다. 그로부터 3개월 후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강연에 나섰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내가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어요. 큰 좌절을 겪으면 대개는 원망과 탄식을 늘어놓으며 무기력한 삶을 살기 마련이다. 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고도 금세 털고 일어나는 이들이 있다. 걱정과 탄식 따위는 쓸데없이 시간만 잡아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여배우. 말 오버로는 내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난 절대 걱정을 하지 않아요. 여배우로서 가장 큰 자산인 외모가 망가지거든요. 갓 인도에서 런던으로 왔을 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작자 몇 사람을 만나봤지만 아무도 절 배우로 써주지 않았지요. 수중에 돈도 바닥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2주 동안은 물과 크래커만 먹으며 버텼어요. 속으로 절대 영화계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몰라. 연기를 해본 적도 없잖아. 반반원 얼굴 빼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거울을 보자 걱정에 찌들어 망가진 얼굴이 보이더군요. 주름살도 부쩍 늘어 그야말로 초췌해진 대로 초췌해진 상태였지요. 그래서 전 결심했어요. 가진 거라고 외모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망가뜨릴 순 없어.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을 테야 라고요. 걱정은 사람은 빨리 늙게 할 뿐만 아니라 거칠고 투박하게 만든다. 이를 악물면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고 표정도 굳어진다. 또한 머리가 하얗게 새거나 탈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봐야 좋을 게 뭐가 있겠는가? 그러니 당장 걱정을 멈춰라. 1장 근심을 떨쳐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낭독을 해보았고요. 근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내가 갖고 있는 걱정보다 더 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또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내가 그 최악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미리 마음속으로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은 이 근심을 없앨 수 있는 거고요.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걱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 이게 모두 다 상합니다. 신경쇠약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해봐야 단 1도 좋지 않습니다. 저 걱정을 하게 되면 외모가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며 나의 신체가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고혈압이나 대사증후군까지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만 현재만 사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 없이 순차적으로 내가 해야 될 중요한 것들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다 보면은 일 처리가 꾸준히 잘 되어 있을 것이고, 잘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나에게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그것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은 없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동양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씩 시작하다 보면은 어느새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잊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절대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성공의 기준을 물질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은 내가 나의 가족들과 같이 먹고 살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정도면은 딱 적당한 것입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근심을 떨쳐내는 방법에 대해서 잘 배웠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